43번.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검출기로 사용한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보기 2번의 전기화 검출기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하는 검출기의 종류는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 필답형에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치러진 23년도 4회 필답형에서도 이 HPLC의 검출기를 쓰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꼭 구별해서 외워두세요. 적외선 분광법으로 검출되지 않는 비활성 진동 모드는 적외선 분광법은 분자가 가진 진동 주파수와 일치하는 적외선 주파수를 흡수하는 원리를 이용하는데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가 있는 주파수만을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에 사용되는 시료는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보기 3번과 4번의 물분자의 경우에는 이런 구분형 구조이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보기 1번과 2번의 이산화탄소는 이러한 직선 구조이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비대칭 신축 진동의 경우에는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대칭 신축 진동은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X선 형광법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XRF의 가장 큰 장점은 시료 비파괴 분석법입니다. 간편하게 휴대용 장비로도 있으며 반지나 목걸이 등을 매우 빠른 시간 안에 구성 원소의 함량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보기 1번을 보면 감도가 우수하다. XRF는 감도가 좋지 못하며 원자력이 작은 원소는 분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번이 정답입니다. 이어서 보기를 보면 스펙트럼이 비교적 단순하고 시료를 파괴하지 않고 그리고 단시간 내에 여러 원소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미량의 시료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XRF에 장단점을 주고 해당하는 분광법의 명칭을 찾는 문제가 24년도 필답형 시험에서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이 XRF의 장단점에 대해서 잘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유리전극으로 pH를 측정할 때 영향을 주는 오차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유리전극으로 pH를 측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는 이 오른쪽에 9가지 오차들이 있습니다. 자, 보기 1번부터 보면 높은 pH에서 나트륨 이온에 감응하여 오차 발생, 알칼리 오차 또는 나트륨 오차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맞는 보기입니다. 2번, 이온 세기가 높은 시료의 pH를 유리 칼로멜 전극계로 측정 시 오차 발생, 이온 세기가 낮은 시료의 pH를 유리 전극으로 측정할 때 상당히 큰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2번이 틀린 보기입니다. 3번 0.5보다 낮은 pH에서 유리전극으로 pH를 측정하면 보다 높은 값이 측정되는 오차로 산 오차에 해당됩니다. 4번 유리막과 용액 사이의 평행에 걸리는 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 유리전극으로 pH를 측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로 맞는 보기입니다.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에 비해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 방출 분광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ICP의 장점으로는 4000에서 6000도 정도의 높은 온도로 원자화시키기 때문에 불꽃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온화가 적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꽃보다 ICP의 온도가 균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플라즈마를 사용하기 때문에 광원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여러 원소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꽃보다 ICP의 온도가 균일하기 때문에 자체 흡수가 적습니다. 이 문제에서 장점이 아닌 것은 2번입니다. 불꽃보다 ICP의 온도가 높아져 이온화가 적게 일어난다가 맞는 보기입니다. 자, 추가로 ICP의 장점은 검출 감도가 높으며 분석 가능한 농도 범위가 넓고 다른 원소에 의한 간섭 현상이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라즈마 기체로 아르곤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 ICP의 장점들에 대해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차를 줄이기 위한 시험법 중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기타 모든 조건을 시료 분석법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하는 방법은
오차를 줄이기 위한 시험법에는 공시험, 조절시험, 회수시험, 맹시험, 평행시험이 있습니다. 이 중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공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화학 분석 결과의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유효 숫자와 오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어떤 값에 대한 유효 숫자의 수는 과학적인 표시법으로 값을 기록하는데 필요한 최대한의 자릿수이다. 자, 이 유효 숫자는 측정 결과를 산출할 때 반올림 등에 의하여 처리되지 않는 부분으로 오차를 반영하여도 신뢰할 수 있는 자릿수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틀린 보기입니다. 2번 곱셈과 나눗셈에서 유효 숫자의 수는 일반적으로 자릿수가 가장 큰 숫자에 의해서 제한된다. 가장 작은 숫자에 의해서 제한되기 때문에 틀린 보기입니다. 3번 우연오차는 주로 정밀도에 영향을 주며 약간의 우연오차는 항상 존재한다. 자, 3번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입니다. 4번 개통오차는 주로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며 제거할 수 없는 오차이다. 자, 이 개통오차는 주로 정밀도에 영향을 미치며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30cm의 컬럼을 이용하여 물질 A와 B를 분리할 때 머무름 시간이 각각 이렇게 주어졌고 A, B의 봉우리 민나비도 이렇게 주어졌다. 컬럼의 성능을 나타내는 컬럼의 평균 단수와 높이는 각각 얼마인가? 이론 단수를 구하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론 단수는 16 곱하기 머무름 시간의 제곱 나누기 봉우리 밑면의 나비의 제곱으로 나타냅니다. 이 A의 이론 단수를 계산하면 16 곱하기 머무름 시간 16.40분과 그리고 봉우리 밑나비 1.11의 값을 대입시켜주면 이렇게 이론 단수가 나오고 B의 이론 단수 또한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이론 단수의 평균을 구해주면 3.44 곱하기 10의 3승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단의 높이는 이론 단수 분의 컬럼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평균 단수에 대한 컬럼의 길이 30cm를 넣어주게 되면 단의 높이는 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cm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빈 바이알의 질량이 이렇게 있고 약 10g의 탄산칼슘을 넣고 잰 바이알의 질량이 이렇게 있을 때 바이알에 담긴 탄산칼슘의 질량은 문제에서 탄산칼슘을 넣은 바이알과 빈 바이알의 값을 빼면 10.37이 됩니다. 이제 덧셈에서의 불확정도 공식을 사용을 해서 불확정도를 구해줘야 되는데 덧셈과 뺄셈에서의 불확정도는 이러한 공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요 값들을 각각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0.0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이알에 담긴 탄산칼슘의 질량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불확정도를 표기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값을 계산하면 0.042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유효 숫자는 한 개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측정값의 유효 숫자는 불확정도와 같은 소수점 자리가 되도록 표시를 합니다. 물에 닿으면 위험한 물질로 구성된 것은 자, 보기 1번부터 보면 이 칼륨은 금수성 물질로 물과 반응 시 수소 기체를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 시 아세틸렌 기체를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과염소산 칼륨은 물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이 위험물 분류표로 보면 칼륨은 삼류 위험물, 탄화칼슘도 삼류 위험물, 그리고 과염소산 칼륨은 일류 위험물입니다. 자, 2번 과산화칼륨은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로 일류 위험에 속하지만 물과 반응 시 산소 기체를 방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닿으면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 중크롬산 칼륨은 일류 위험물로 물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는 특수 인화물, 사류 위험물로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입니다. 자, 3번
과산화칼륨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칼륨도 위험하다고 했고 탄화칼슘도 위험하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보기 4번. 나트륨은 삼류 위험물인 금수성 물질로 물에 닿으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과망간산칼륨은 1류 위험물로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과염소산 나트륨도 1류 위험물로 물에 잘 녹는 물질입니다. 실험실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수칙이 있다. 다음 중 일반적인 실험 수칙이 아닌 것은? 자, 1번에서 3번은 모두 맞는 수칙입니다. 보기 4번을 보면 금지 표지, 경고 표지, 지시 표지 및 안내 표지 등 필요한 안전보건 표지는 실험실 내부가 아닌 외부에 부착한다. 안전보건 표지는 실험실 내부에 부착해야 됩니다. 연구실이나 실습실 앞을 지나가다 보면 주로 밖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내부에 부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험실 폐액 처리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원액 폐기 시 용기 변형이 우려되므로 별도로 희석 처리 후 폐기한다. 원액을 바로 폐기하면 안 됩니다. 2번 화기 및 열원의 안전한 지정 보관 장소를 정하고 다른 장소로의 이동을 금지한다. 화기로부터 먼 곳에 보관을 하고 지정된 보관 장소를 정하여 보관해야 됩니다. 3번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복도 및 계단 등의 방치를 금한다. 2번에서와 마찬가지로 열원으로부터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며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됩니다. 4번 폐액통을 밀봉할 때는 폐액을 혼합하여 용기를 가득 채운 후 압축 밀봉한다. 폐액은 보통 이중 마개가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고 폐산, 폐알칼리, 할로겐, 비할로겐 등으로 나누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액은 휘발성 성질에 의해서 팽창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득이 아닌 80% 정도만 채워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반을 고려해서 20kg 이하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화학물질 관리 법령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을 구분하면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사고 대비물질, 금지물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보기에서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 발생 시 그 피해 규모가 큰 물질은 사고 대비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의 유독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고 허가물질은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질로 허가를 받아서 제조, 수입, 사용해야 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3번의 제한물질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큰 화학물질로 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물질입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읽어보고 넘어가세요.